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걱정이 되는 아침입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중요할 텐데 날씨 예보 전해주시죠. 네,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장미의 이동 경로부터 전해드리면 현재 제주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 중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예상 강우량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 강원 남부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와 산사태 주의하셔야겠고요.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지난주 월요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 비가 오는데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새가 저 집 앞에 산이거든요. 네. 새가 갈 곳을 잃었는지 저희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와서 창틀에 끼어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가족끼리 다 덜덜덜덜. 아빠는 고무장갑 끼고 얘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해가지고 결국 날아가긴 날아갔어요. 네, 근데 수고했습니다. 새는 우리가 구해주려고 그런다는 걸 모르잖아요. 뭐 그렇죠. 집으로 해하려고 들어가죠.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이고 안쓰러웠겠네요. 황교안 기자 어떠셨어요? 저는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주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피곤한데. 그래 지금 더 그 젊은이가 그러면 어떡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어요? 아유, 저는 날씨가 이제 계속 비도 오고 하니까 네. 아이들도 많이 칭얼거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제가 그럼 먹지 말라 이랬더니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밥을 다 치워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 꼬마 둘이서 배고파 하면서 오는데 네. 지금 오늘 출근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혼을 낼 일이었나. 제가 주말 아니고 또 아이들을 볼 시간이 네. 많이 없는데 맞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주말에 큰 마음 먹고 아이들 배를 골렸다. 아이고, 이인철 변호사. 저도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약속 잡기 겁나더라고요. 네. 늦을까봐. 그래서 네. 오랜만에 집에 있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운동 열심히 했다. 이거 좋네요. 네. 사실은 저도 집에서 네. 방콕 하면서 막 먹으면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이랬어요. 눈 안 봤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네. 자,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제일 중요하죠. 네. 태풍이 또 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달 들어서요, 중부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집중호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5호 태풍이죠. 이 장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제5호 태풍 장미는요, 이 9일 오전 3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6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태풍은 오늘 오전 제주도 동해상을 지나서 오후 중에 남해안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여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태풍이기도 하고요.
이후 점차 약화되면서 오늘 밤 동해상으로 진출하고 11일 오전에는 점차 저기압으로 변하겠습니다. 집중 후에 태풍까지 오면 비가 더 많이 오는 거 아닐까. 네. 피해가 걱정되네요. 네, 기상청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사이에서요. 다량의 수증기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요.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또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계속 오는 데다 태풍까지 오면요. 그럼요. 이미 이게 흙들이 막 이게 젖어버려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거기다 충격만 가해지면 이게 쓸려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춘천 의암호에 왜 전복된 사고 있었잖아요. 배 전복된 거. 실종자 수색 작업 계속되고 있는데 비가 계속 이렇게 와서 나랑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강원 충천 의암호 선박사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수색이요. 어제인 9일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항공수색 등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어제 오전 6시부터 헬기 10대와 보트 72대, 그리고 소방, 경찰, 장병 공무원 등 인력 2,500여 명을 동원해서 실종자 3명에 대한 구조수색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이 춘천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드론과 헬기를 동원한 항공수색에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지난 8일에 실종자 중 2명이 시체로 발견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8일 오후 2시쯤입니다. 강원 춘천 등선폭포 앞 북한강변에서요. 경찰관 55살 이모경이와 인공수초섬 관리업체 직원 47살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발견 당시에는 민간업체 김 씨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이 경찰관인 이경희는요.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경희는 발견 당시에 근무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늪지대 수풀이 엉켜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 누군가가 인공수초섬 작업을 지시했다. 뭐 이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네, 이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들의 가족들이요. 이제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달 31일이죠. 이후에 매일 의암호 부유물수거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폭우가 내리고 춘천댐과 의암댐이 방류를 시작했음에도 매일 작업에 동원됐다는 건데요. 가족들은요. 사고 당일에도 누군가 의암호 수초섬 고정 작업을 지시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박 전복 당시에 의암호 유속은 시속 10m로 평소보다 10배가량 빨랐고요. 추당 방류량은 1만 톤에 달했는데요. 춘천시는요, 이 수초섬이 7월 30일부터 공사 중지 상황임을 들어서 위험 속에서 관련 지시를 한 행정상의 근거는 없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뉴스를 보면 우리도 섬뜩하잖아요. 의암댐 수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물살이 센데 거기서 인공수초 작업을 했더라고요.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이 안타깝게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 빌고 또 실종되신 분들은 빨리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종자 수색 작업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악천후 속에서 하고 계시니까 예 안전 또 안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 폭우가 내려서 광주의 추모공원이 뭐 어떻게 휩쓸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비로요. 광주 지역에 있는 한 사설 납골당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납골당 지하에는요, 유골함 1,800기가 보관이 되어 있었으나 이번 폭우로 지하 추모관 천장까지 물이 차는 피해가 발생이 했습니다. 특히 어제였죠. 9일 집중호우가 그치자 찾아온 유족들이요, 유골함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가슴을 졸인 채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광주에도 계속해서 많은 양의 비는 내렸었거든요. 근데 관계자들이 대비를 전혀 못한 거네요. 네, 유가족들은요, 침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항의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 유가족 중 한 명은요, 추모관이 침수가 됐는데 관계자 측은 연락이 한 통 없었다라면서 이 관계자는 침수 당시에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유족들은요, 납골당 운영자가 소문이 퍼진 뒤 한참 뒤에야 짤막한 안내 문자 한 통만 보냈다면서 책임감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 가족을 저기에 모셨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광주시 업체 측은 뭐라 그래요? 이 광주시는 해당 추모관 측과 논의를 해서요. 네. 유골함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재화장에 다시 봉인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 피해 복구와 관련된 비용 전액은요. 추모관 측에서 지불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코로나19의 이 장마 정말. 비에 이거 정말 다들 힘든 상황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친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딸이 있는데 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건 뭡니까? 네, 지난 2월 21일 60대 여성 A씨가요. 자신의 친어머니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여성분은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난 8월 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아니 친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다니요. 이거 네. 왜 그랬대요? A씨가 불을 지른 이유는 바로 유산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요, 어머니가 그 모든 재산을 다 남동생에게 상속해 준 것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유산을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건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죠. 혹시 집에 어머니가 계셨대요? 네, 불 질렀을 다행히도 외출 중이었던 어머니가 좀 무사하셨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외출 중이셨고요. 네. 하지만 화재로 주택이 전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인근 야산이 있어서 거기에 불을 번질 위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큰일 날 뻔했네. 친어머니 집에 불을 질렀고 그래서 전소됐고 그리고 야산에 불이 번질 위기까지 있었고 네. 그런데 집행유예예요. 그럼 좀 약하네요. 네. 네, 이제 재판부는요, A씨가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은 걸 알고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랬고 또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화재가 진화되도록 한 점을 좀 참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게 되면 이건 방화죄가 성립이 그렇죠. 되죠? 네. 뭐 실수로 불을 질러도 실화죄가 되는데 고의로 불을 지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범죄예요. 사람이 이제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치사죄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우리 행복한 아침을 좀 보셨으면 월요일에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불 안 질러도 되거든.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설령 뭐 그 아들한테 다 줬다고 하더라도 딸 같은 경우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피상속인을 이제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상속자격이 박탈돼가지고 어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고 다시는 이런 범죄 행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가족들과 싸우고 홧김에 막 불 지르고 이런 일이 좀 있습니까? 드문가요? 어때요? 네,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 1월에는요, 가족들과 싸우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50대 주부가 이분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주부는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들과 크게 싸우고 난 뒤에 집에 불을 질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라이터로 티셔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은 거실벽을 태워서 이제 보험사 추산으로는 2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요. 게다가 이 화재로요, 이웃집에 살던 임산부도 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싸우고 화가 난다고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보면 화가 굉장히 많고 또 그 화를 조절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집에 불을 질러서 어머니가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역시 올해 1월에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서요, 70대 노모를 숨지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 A씨는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맞아서 고향을 찾은 형제들이요, 이 변번한 직업이 없고 또 결혼도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후에 사건 당일 A씨는요, 집 마당에서 아버지 유품을 태우던 중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휘발유를 집에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불타는 집을 향해서 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막 집이 불타고 있는데 막 저를. 거기다 절해? 네. 지가 불 질러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불을 지른 것 같은데
어머니가 계신 집이었는데 불 지르고 큰절하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시고 혼자 사는 집이었다. 뭐 그러면 불을 질렀을 때는 처벌 받아요? 그럴 때도? 물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화재는 발생하면 사회적인 손실도 굉장히 크고 그보다도 아까 사례들에서도 보면은 연기를 흡입하는 경우 예. 굉장히 인면 피해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불을 냈다 하면은 그것으로 처벌이 굉장히 강도 높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에 이제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요. 만약에 불을 낸 집이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공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물건을 내가 태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자기 소유 물건에 불을 낸 경우에도 혹시 잘못되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앞서 저 불 나고 뭐 화재 사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상속 문제, 네. 또 가족 간에 내가 무시당해서 뭐 이런 이유였잖아요.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분쟁을 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어떤 사연입니까? 숨막힙니다. 네. 숨막히는 상속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아픈 아버지 속였다가 폭망한 딸. 딱 맞네. 아픈 아버지 속였다 폭망한 딸. 폭망 왠지 맞는 것 폭망. 같은데 폭삭 망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속였다가 자백? 자백한 딸. 그래죠. 반전이죠. 속였다가 자백을 해?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뭐지? 잘못했다 느꼈나 봐요. 네.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고 네. 딸은 예인 님이 해주세요. 네네. 네. 자, 갑니다. 저에게는 자산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라? 제가 물려받을 땅을 아버지가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시력과 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아버지 요즘 그 아시잖아 세금 장난 아닌데 보험 하나 더 드는 거 어때요? 이거 세금 빼는데 이게 최고래. 여기 계약서. 아버지 내가 이거 약관은 미리 다 읽어봤으니까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 서명. 뭐? 잘 안 들려? 안 들려. 아버지 나 보세요. 나 봐. 서명. 서명. 사인. 사인만 그래, 하시면 돼. 이거 그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거야. 나 믿고 그냥 아버지 사인하셔 빨리. 우리 딸이 하라는 건데 해야지. 이었다. 저는 아버지를 속여 증여 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고 원래 받기로 했던 땅은 고스란히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진 아버지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제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받아낸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속여서 증여계약서 위조했어요. 저를 한 대 치세요 아버지. 전 정말 나쁜 딸이에요. 이렇게 아픈 아버지를 속였다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버지. 왜 그래? 아빠 잘 안 들려. 그런데 우리 딸 왜 우냐? 저 경찰서에 자수하고 죄값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건강해지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 다 챙길게요. 아버지를 속여 문서 위조하고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저는 이제 제 죄를 자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 근데 이걸 이거는 반성을 정말- 했네. 아니 기본적으로는 착해. 네. 착해, 맞아. 근데 갑자기 그런 말 돈 앞에 그냥 눈이 아유, 어두워서. 그걸 못 네. 이겼어요. 이게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 2013년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의 딸 A 씨는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버지가 이 땅과 건물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명의를 어머니에게 양도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속여서요,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냈는데, 하지만 이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자백을 한 사건입니다.
결국 그러면 자수한 딸은 처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네, 처음 1심에서는요, 일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이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요, 딸에게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법원은요, 딸이 이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형제 간의 갈등이 모두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계속 자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줬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했다 이러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진짜 죄책감이 심했나 봐요. 항소까지 하면서 유죄를 받아냈는데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유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백이 네. 그 불리한 그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때는 그 자백만으로 피고인한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법관이 그 피고인이 자백을 해서 정말 죄를 지었나 보다라는 심증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유일한 증거가 그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자백이 허위인 경우에 오판의 우려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증거로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백은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렇죠.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다른 사건에서 보면 증인이 나타나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뒷받침되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백의 보강 법칙의 자백은 피고인,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증인이 나와서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범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증거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것은 증인의 증언으로서 이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공범. 네, 그렇죠. 있어요. 공범인데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어요. 상황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검사가 한 명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너가 자백하면 무죄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가고 한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이게 사법시험에서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예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전날도 공부했는데 딱 마지막 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속할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도 중요한 문제인데 자, 아까 오 변호사님 잘 설명했듯이 만약에 그 한 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피고인이라고 칠게요.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람은 유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무죄로 나가는데 근데 공범이 있다. 지금 두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이 사람의 자백이 이 사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백했는데 이 사람은 부인했다. 그럼 부인했으면 이 사람은 자백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자백을 하면 서로 간의 증거가 돼서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되는데 한 명만 자백하면 이 사람은 무죄, 이 사람은 유죄가 될 수가 있는 그럼 공범이 있어. 공범이 있는데 먼저 자백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유리하겠네. 어떻게 보면. 근데 둘 다 그렇죠. 자백을 했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화 보면은 왜 이제 두 명이 잡혀오면 형사가 이제 각방에 이제 서로 이제 신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어라. 네가 자백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받을 건데 1년으로 감경시켜주겠다. 근데 네가 자백을 하면 다른 공범은 10년형에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자백을 하지 않고 다른 공범이 자백을 하면 당신은 10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라.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자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자백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자백을 하면 10년형을 먼저 받잖아요. 하면 그렇지. 근데 자백을 하면 1년형으로 빨리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자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공범이잖아요. 서로 끝까지 믿고 끝까지 안 걸어야 되네. 기왕에 할 거면. 그러면은 풀려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다른 증거가 없이 자백만 있는데 두 사람 다 서로를 믿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서로 부인하면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는 별로 많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다른 사람 못 믿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혼 재판하는 경우도 서로의 잘못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부부의 딜레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부면은 서로의 치부와 잘못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그 치부를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꾹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이혼 재판이 그냥 신속히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이제 빨리 이제 일상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다 보면은 상대방의 치부를 얘기를 하거든요. 치부를 하나를 얘기하면 상대방도 얘기하고 또 다른 치부를 얘기하고 서로 잘못을 막 얘기하다 보면은 진흙탕 싸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내가 남편을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거예요. 뇌물을 받은 게 있다. 그래서 뭐 남편이 이제 처벌도 받고 또 남편도 이제 화가 나니까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비리행위를 했다. 회사에 진정을 해가지고 또 아내도 진정받고 서로 막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가급적이면 법정에서 싸우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도 회사 얘기는 잘 하면 안 되겠네.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흔히들 문서 위조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그 문서 위조는 특히 부부 간에 아주 많이 발생하고 가족 간에는 이게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조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성적표를 위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뭐 부모님께 내 성적을 숨기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딸이기 때문에 알릴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그 위조하는 거하고 정말 이력서에다가 그 성적표를 이제 위조해서 내는 경우하고는 아주 천지차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위조하는 것 자체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고 또 그런 성적을 넣어가지고 이제 거짓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채용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업무 방해죄까지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무섭다. 자, 다 눈 감아보세요. 네. 학교 다닐 때 성적 위조 한 번도 안 하셨던 분 한번 손도. 한 번 정도는 다 그렇죠? 그거는 왜 꼭 집에 가서 아버지 도장 받아오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옆에는 100점이고 나는 50점이 어떻게? 야, 이름 좀 바꾸자. 이름 바꿔. 지워가지고 성적. 그리고 막 시험지 정도는 그 바꿀 수 있는데. 대대적인 성적표 말고 왜 꼬리표 같은 걸 자꾸 나눠주잖아요. 그 얇게 생긴 거. 그런 거는 정말 부모님이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 변호사님도 그러셨군요. 네. 아니, 예전에는 1등부터 100등까지 딱 해서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꼭 다음날 엄마 오라고.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저 혼인신고할 때요. 배우자가 도장 받아가지고 그 신분증 가져가서 하잖아요. 이거 위조하는 경우가 당연히 위조죠. 이제 혼인신고는 잘못하면 이제 공문서 위조로 가중처벌될 수가 있는데 근데 가끔 이제 그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루자.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남편 도장 찍고 그냥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해봐야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까지 한 부분은 서로 동일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혼인신고하면 처벌되는데 결혼한 부분은 사실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몇 년 전에 동거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몰래 또 혼인신고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동거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요.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A씨는요, 이 동거녀 B씨가 쓰러진 지 이틀 만에 B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을 했던 겁니다. B씨는 혼인신고 후 사흘 만에 숨졌다고 하고요. A씨는요, 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챙겼어요. 야, 이 삶이 참 의미가 없는 삶이 돼버렸네요.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숨막히는 상속 전쟁. 두 번째는 어머니 이거 이후에 아들이 변해버렸어. 어머니.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 이후에? 이미 받았다 생각했죠. 그럼 보겠습니다. 펼쳐보죠. 네, 어머니. 치매 이후.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 역할 하고요. 아들 역할을 못된 아들 역할 해야 되는데 우리 이재용 님이 참 그런 거 잘하는데 황 기자님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번에요? 못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자, 아흔을 바라보는 저에게는 의대 교수로 성공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있었지만 유학까지 보내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장남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장남에게 제 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장남 큐라가 엄니가 다른 자식들 말고 너한테만 땅 증여 계약서 써줬으니까 이 애미 늙어서도 잘 보살펴야 된다. 알겠지? 당연하지. 엄마 나만 믿어. 장남이 좋다는 게 뭐겠어요. 그래요. 이럴 때 좋은 거지. 내가 앞으로 진짜 일 열심히 해갖고 우리 엄마 평생 모시면서 이 호강하면서 살아줄게. 아유, 알았지? 우리 아들 착하다. 그렇게 저는 저를 보살피겠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증여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둘도 없는 효자인 것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자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얘 큐라가 나 이제 자꾸 깜빡한다. 영 불안하다. 이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이 끝까지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는데요. 되겠지? 엄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아니 내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 미국 살아. 미국 와봤어? 아니 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자주 들어간냐. 그건 안 되고. 나 그리고 의대 교수야. 나 의대 교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일도 많은데 진짜 짜증나게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아, 너 미국 살았냐? 그걸 몰랐는데 내가. 아, 그건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다고 네가 그럼 엄마 언니한테 뭐 짜증난다 뭐. 야, 거들먹거리면 안 되지. 너 중요 계약서 쓸 때는 나 보살펴 준다고 했냐 안 했냐? 어? 안 되겠다. 너 준다던 그 땅 다른 자식도 우리 재용이하고 인철이 줘야겠어. 안 되겠어. 아니 어머니, 아니 치매가 오셔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벼. 어? 어머. 아니 그래서 그런가? 나한테만 징여계약서 써줬잖아요. 어? 아, 내가 그걸 다른 형제들이랑 왜 나눠요? 어머머. 왜 나누겠어 내가? 엄마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나 의대 교수야. 나 이거 엄마 고소할 겁니다. 이거. 고소한다고 엄니를? 이놈은 나쁜 자. 아이고 미국에 있어서 때리지도 못하겠네. 아니 너무니 애미를 고소한다고 이를 천하의 부르 자식 같으니라고. 너한테 내 땅 단 한 평도 못 줘. 에? 이럴 거면 증여 취소해. 증여 계약서를 써줬지만 저를 부양하지 않는 아들. 저는 이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땅을 줘야 할까요? 아이고, 그냥 공부 잘하는 아들로 키웠는데 잘못 키우셨네. 그럼. 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건 설명 좀 드리면요. 이 사건의 아들 A씨는요, 지난 1980년입니다. 유학을 떠난 뒤에 미국 명문 의대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 체류하게 됐는데요. 이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기 전인 92년에요. 이 장남인 A씨에게 땅과 건물을 주겠다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같은 해에 땅을 제외하고 건물만 먼저 아들 가족에게 줬고요. 이후 A씨는 성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자리를 잡은 뒤에도 가끔 입국해서 방문한 것 외에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한 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머니에게 받은 건물의 임대 수익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동업 폐지 계약서를 위조해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는 이 성공한 장남인 아들이 나를 부양해 주겠거니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노력도 하지도 않았죠. 뭐 계약서 위조까지 해서 본인이 독차지하려고 했으니까 나빴다 진짜. 근데 치매 진단은 언제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치매 진단은요, 네. 2004년에 치매 진단을 먼저 받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원래 작성했던 증여 증서와는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그때 쓰게 된 겁니다. 그럼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네, 장남에게만 땅을 주겠다고 했던 증여 증서, 원래 증여 증서와는 좀 달리 어머니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은요, 땅을 5등분해서 4명의 자녀와 산소를 돌봐줄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에 장남 A씨는요, 어머니가 작성했던 증여증서를 이행해달라면서 2012년에 무려 92살인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네, 이에 어머니의 후견인을 맡은 첫째 딸은요,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였는데 장남 A씨가 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OX로 한번 알아보죠. 네. 증여 계약을 써줬지만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있다. 오, 있을 당연히 것 있죠. 같아요. 다 있다. 네. 해야 될 걸 안 했잖아요. 이거 만장일치니까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네, 정답은요? 답은 뭡니까? 그래, 있다. 있다. 있어야죠. 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예. 증여
징역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민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징역계약은 두 가지 경우에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징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다음에 징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아예 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건과 같이 아들은 진짜 미국에서 의대 교수까지 하면서 고령의 어머니를 보살피지 않았잖아요. 이건 명백히 부양 의무 불이행 아닙니까? 그래서 징역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규정도 있어요. 만약에 징여자가 징역계약을 했는데 재산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도 징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네, 1심에서는요, 징여 증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징여 증서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아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역시나 결과가 바뀌었는데요. 아들 A씨는 땅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면요, 재판부는 A씨가 성공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부양을 위해 노력한 점이 없고 게다가 이 건물 임대 수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동업 폐지 계약서를 위조했다가 벌금형까지 받은 점을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저버린 행위로 봤고요. 이에 징역 계약이 해지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이 큰아들이 얼마나 집안의 자랑이었겠습니까? 네. 공부 그럼요. 잘해가지고 미국 유수의 의대 가서 교수까지 하는 그렇지.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그래서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네. 부양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해지되는 거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상속하고 네. 증여하고 이 어떤 차이가 혼동이 있는 되죠.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주시는 거를 증여라고 하고 증여.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 유산을 넘어가는 게 이제 상속이라고 하고 또 유언으로 또 주는 경우는 유증이라고 해요. 네.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고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포기나 한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세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징역계약은 보통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사실 징역계약이라 할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이제 그 재산을 주는 사람이 부동산, 주식 또는 뭐 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 라는 것만 명시가 되면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잘 쓰지도 않아요. 특히 자주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증여 또는 그 반대인 경우인데 따로 계약서나 어떤 약정서, 뭐 변제기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증여로 봅니다. 네, 그럼 이 증여 계약서도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증여자가 본인이 소유한 뭐 집이라든지 상가를 그 수중자한테 언제까지 증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명 날인하시면 증여계약서는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해주겠다. 네. 이래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쓰면 확실하지만 구두 말로 하는 경우에도 이제 신의 성실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외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겠죠. 네. 화가 나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 집 당신 명의로 해줄게. 당신 명의로 집을 사줄게. 그게 네. 증여계약을 하거든요. 말로 네. 이제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다음날 이제 남편이 좀 성급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취소를 우리 법에도 아예 이 서면화되지 않은 징여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솔하게 징여계약을 한 사람은 빨리 취소하시고요. 아내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각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징여계약서를 받으면은 남편이 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이제 부부간에도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녹음을 해야 돼.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사건에서 땅은 주겠다고 하고 아직 넘어간 건 아닌 것 같고 건물은 이미 그 큰아들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넘어간 건물도 그럼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그 말로 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네. 녹음을 그럼 하면 되지 않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녹음을 하더라도 서면으로 이제 쓰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해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말로 했고 녹음도 안 했고 이미 그 중에서 뭐 건물을 줬다. 이미 증여가 이루어져서 재산이 넘어간 다음에는 말로 했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 건물은 이제 증여로 넘어간 거고 네. 대신에 땅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지 않고 부양 의무를 안 했다 이러면 그것은 해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소송이 많이 일어나나요?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조건부 증여였는지 네. 또는 계약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으려다가 어머니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장남에게만 땅하고 건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장남이 허락없이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어머니 생각에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도 좀 부양을 해주고 이걸 기대했던 건데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재산을 다 매각해버리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나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고 내가 증여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 이러면서 다시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미 그 재산이 증여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는 심지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 패소를 했고요. 다만 이 경우에 전제가 되는 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 이런 약정이 따로 있었다면 이 재판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억울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하겠다 하고 네. 효도 계약서를 써놨다. 이런 말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승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떤 이제 사업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집이며 상가며 건물이 한 50억 상당의 재산을 증여를 한 겁니다.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단서를 달았죠. 이제 효도를 해라. 근데 이제 아들이 효도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픈 어머니를 방치하고 네가 좀 잘 모셔라고 했더니 그냥 요양원에나 가세요. 이렇게 이제 부를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 상대로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이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주지 마시고 네. 간단히라도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증여하는 목적물, 뭐 아파트라든지 증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시고 단서를 다는 거예요. 조건. 어떤 조건을 다느냐? 아들은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이상 찾아와서 효도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겠다 하고 서명 난리를 정확하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부모님이 자녀 상대로 소송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쓴 경우랑 안 쓴 경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쓰면은 약속을 지킨다는 하나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제 아는 선배는 저 효도 계약서를 두 아들한테 딱 받았는데 네.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앞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희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써놨더라고요. 잘 받으셨네요. 두 아들한테. 네, 잘 받으셨어요. 200만 원이네요. 재산도 받으셨어요? 재산도 주셨어요? 아니 이 형님은 재산을 안 줬더라고요. 안 주고. 안 줬는데도 100만 원씩. 정말 일방적으로 순수한 효도 잘 계약서네요. 키워줬다고. 와. 효자는. 그거 막 이렇게 넣어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형님 자랑할 만합니다. 그럼 네. 잘 키웠네. 그렇죠.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고 있어요? 그 위에도 있어요. 자, 증여 계약에 대한 얘기 알아봤고요. 다음 사연요. 자, 세 번째 가족끼리 왜 이래 숨막히는 상속 전쟁. 세 번째는 가짜 이걸로 90억을 가로챈 여인입니다. 가짜 증서겠지 뭐. 이거 뭐 도장 뭐 이런 거 가짜 아니에요? 증서 뭐. 아니야. 수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볼게요. 그럼 가짜 인맥? 인맥으로. 그렇죠. 인맥으로? 궁금하죠? 네. 어떤 네. 사연인지. 제가 아내 역할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세요.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부인과 사별한 80대 남자입니다. 자식들은 분가해서 외국에 있고 형제들과는 피 튀기는 유산 소송까지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삶이 버겁더라고요.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 여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재영 씨. 많이 적적해 보이신다. 아니 뭐 적적하긴 한데 네. 누구? 어머, 제 소개가 늦었구나. 유산 소송하느라 마음고생 심하시죠? 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한의원도 뭐 1, 2, 3 몇 개 하고 있고 법 쪽에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재용 씨 재산 지킬 수 있게 제가 헬프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도와주신다니 뭐 아이고 이게 고맙습니다. 아유, 재용 씨야말로 제가 여태 본 남자들 중에 가장 핸섬한 남자예요. 아이 보는 눈도 있으시고. 제 남은 여생 재용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부인도 자식도 없이 외로웠던 저는 한의사이자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친절한 여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돌봐주겠다는 말에 그녀와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죠. 사랑의 포로가 된 저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증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이제 이혼해요. 이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야? 당신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에요. 저 못 믿어요? 우린 사랑하지만 우린 너무너무 러브해요. 그러나 재산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얼른 이혼합시다. 당신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건데 뭐 알겠어. 나한테 뭐 사기칠 사람도 아니고 뭐 다 이유가 있겠지. 네. 그럽시다. 뭐 이혼 도장 내가 찍어줄게. 나 못 믿어요? 믿잖아. 좋아요. 땡큐. 그렇게 저는 아내의 말만 믿고 이혼까지 해줬고 아내는 제 재산 90억을 챙긴 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했던 말은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그녀에게 당한 충격으로 치매 증상까지 심해졌습니다. 저를 속여서 혼인신고를 한 뒤에 재산을 모두 가져간 여자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했다. 완전 영화다, 영화. 아니 연기까지 너무 좋으니까 진짜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네. 근데 대충 너무했어. 이런 말투면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좀 위험하잖아요. 너무 느끼했어. 아니, 어떤 사연이에요? 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네. 지난 2013년 7월에 80대 피해자 A씨 앞에 갑자기 60대 여성 B씨가 나타나서 자신을 한의사이자 의료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B씨는 A씨의 집을 드나들면서 뭐 건강도 확인하고 말벗도 자처하면서 A씨의 호감을 사게 됐고요. A씨는 당시에 이제 부인과 사별을 한 데다 자녀들은 미국에 분가까지 하고 있어서 오랜 시간 혼자 외로웠고 또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제 약간 판단력이 좀 흐려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B씨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다가갔으니까 어느 누구가 안 속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본색을 드러낸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네, 어느 날 B씨는 이 A씨에게요,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A씨는요, 예전부터 이 부친의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서 이 같은 형제들과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2013년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결국 패소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B씨가요, 내가 대통령과 친구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면서 재판을 뒤집으려면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A씨는 끝난 줄 알았던 이 상속재산 이 분쟁이요, 이 가능성이 열렸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B씨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를 포장한 말들이 되게 웃겨요. 대통령의 친구고, 네. 그래서 의료재단 이사장이고. 그렇지. 한의원도 몇 개 갖고 있다. 그 말에 그러니까 깜빡 속은 거네요. 네. 네. A씨는요,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양도 증서를 만들었고요. 이후에 B씨의 재산 강탈 플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B씨는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여생을 돌봐주겠다는 말과 함께 201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A씨의 재산을 팔아 넘기고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 처분한 금액만 무려 6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빨리 팔아치워야 하니까 뭐 시세 뭐 20~30%를 싸게 팔고 막 그런 식으로 재산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1년쯤 지나서 A씨의 전 재산인 90억 원이 이제 B씨의 손으로 들어가자 그때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A씨를 설득하게 되고요. 그렇게 2014년 11월 이들은 이혼을 하게 됐고 A씨는 재산을 챙긴 채 갑자기 잠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누구 알아 이렇게 그래. 접근하는 사람. 네. 소위 우리가 족보판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 많아요. 가장 위험하죠. 이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여생을 맡겼는데 이 전 재산 90억을 뺏긴 이 남자의 이 심정 어떨까 싶어요. 참담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담당 의사에 따르면요, A씨가 이 B씨를 만나기 전에는 좀 치매 증상이 초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기 사실을 안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더니 중증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A씨는요, 정말 분통을 터뜨리면서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후에 자녀들은요, B씨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알아봤지만요, 네. 뾰족한 수는 뭐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던 터라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를 하는,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이제 친족 상도례 때문인데요.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해도 범죄 행위 그 당시에는 혼인을 한 부부였기 때문에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B씨의 처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에이. 자, 그러면 치매 노인을 꼬드겨서 결혼했어요. 네. 그리고 혼인신고했고 90억을 꿀꺽했어. 이 여자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O, 아니면 S입니다.
하나, 둘, 셋. 있죠. X. 뭐 그죠? 아니, 방금 그 친족상도례가 저희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될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했지. 그렇죠. 아니, 그래도 해. 그래. 처벌해야 돼. 해야 돼요? 처벌해. 변호사 할수 잘 있어. 써야 돼. 답은요? 오. 저는 이거. X. 이거였다가 이거. 그래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 친족상도례냐. 저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드려야죠. 어려운 사건이에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쭉 사례를 봤지만 이건 사기죄잖아요. 그럼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그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연 속에서 여성이 가져간 돈이 무려 90억 원이에요. 네. 너무 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5억 원 이상만 되더라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이제 형벌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가장 어려운 관문이에요. 사실 지금 혼인이 아예 무효라고 한다면은 애초부터 그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나 그간에 있었던 그런 사정들이 이제 유효하다고 보질 않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말 그 자녀들이 알아본 것처럼 이혼이 됐다고 하면 그간의 법률 관계는 또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속아서 결혼을 했다, 속아서 내가 결혼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제 혼인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혼인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위장 결혼으로 이제 보아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은요, 경기지방경찰청이 A씨의 재산을 편취한 B씨를 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은요, 혼인신고는 위장결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결국 2017년 2월 법원은 혼인 무효를 선고를 했고 B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위장 결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하는 거예요? 위장 결혼은 이제 거짓으로 혼인 신고하는 경우인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건처럼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하려고 이제 가짜로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최근에 늘어난 게 뭐냐면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 아파트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 당첨되려고 거짓으로 이제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40대 남성이 무려 3명의 여성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3명의 여성이 다 친자매, 사촌자매였습니다. 이렇게 3번을 혼인신고해가지고 아파트 3채를 분양을 당첨됐거든요. 그래서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다시 되파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 혼인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약도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혼인 취소가 있고 무효가 있고 이혼이 있고 이렇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혼인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유가 혼인 전에 있다고 한다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혼인을 해소하려는 이유가 혼인 이후에 있다. 예를 들면 너무 심하게 싸운다, 폭력을 당한다, 아니면 뭐 주사나 음주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외도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근친혼이거나 아니면 그 혼인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에 혼인 무효를 주장해서 애초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종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종결 자체도 아니고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고요. 취소 사유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만 18세 미만의 혼인이나 또는 뭐 혼인 당시에는 몰랐던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그리고 중혼 금지에 위배가 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이제 혼인을 했을 경우에 이걸 취소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기를 안 날 또는 그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만 혼인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무효니까는 이제 결혼 이력에는 안 남는 거고. 안 남죠. 물론입니다. 네. 애초부터 그런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나머지 취소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성된 법률 관계는 인정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소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배우자가 나를 속이려고 덤벼드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챌 수 있어? 작정하고 사실 이렇게 덤벼들면 이게 피하기 쉽지 않은데 이 맞아요. 사람들이 주로 누굴 노리냐면 혼자 외롭게 있는 재력가를 노립니다. 혼자. 그래가지고 남녀관계 정을 이용해가지고 혼인신고해가지고 재산을 싹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소송해봐 위자료 1, 2천만 원 받고 재산을 다 빼돌리면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주의하시고요.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서 그 사람 평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자녀들이 좀 자주 찾아뵙고 누구를 만나시는지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예방법이 있네요. 재력가가 아니면 돼.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동차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다양한 불법 자동차들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불법 자동차 때문에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불법 자동차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용재 차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법 자동차 근절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2005년부터 네. 그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요? 네, 네, 네. 자동차 관리법에서 네. 예, 부적합 차량 예, 가려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보시면요. 2019년 위반 항목별 단속 현황을 보시면요. 네. 안전 기준 위반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불법 튜닝과 등록 번호판 등 위반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눈을 가리게 되는 불법 전조등 자동차입니다. 눈부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불법 전조등 자동차를 마주쳤는데 약간 뭐랄까 앞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순간 안 보여요. 아찔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불법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조등보다 강한 불빛을 내기 때문에 그 시야를 가리거나 교통사고에 유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거 봐요. 이 얘기죠. 저거야. 이게 뭐 갑자기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보행자도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운전자뿐 아니라 이 보행자들에게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험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요. 야간에 마주오는 차량이 적합한 전조등일 때와 부적합한 전조등일 때의 눈부심 정도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부적합 전조등일 때는요. 적합한 전조등일 때와 다르게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법한 일이죠. 아찔하죠. 뭐 시야를 가리는 네. 건 뭐 살인행위나 다름없죠. 근데 저렇게 켜서 문제지만 또 꺼서도 문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 좀 들어보셨나요? 스텔스 차량. 네. 안 보이는 밤에 거야. 조명 켜지 않고 달리는 거. 예. 저희 남편도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요? 정말 위험해. 그거. 예. 이제 스텔스는 사실 말 그대로 탐지가 어렵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자동차 용어로는 야간이나 좀 날이 어두울 때 전조등이나 또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관련해서요, 스텔스 자동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영상 하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깜깜한 밤길 달리는 승용차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운전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네.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요, 갑작스럽게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화물차가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화물차가 하나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네, 두 사고 모두 깜깜하다, 진짜. 후미등을 끄고 운전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죠. 그렇죠. 스텔스 자동차가 골목에서 뭐 만약에 갑자기 튀어나온다. 아니 방금처럼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다 이러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했을 시에 처벌은 어떻게 돼요? 네, 처벌은 승합 자동차나 승용 자동차는 네. 벌금이 2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사실 이 행동이 네. 뭐 보통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운전자는 야간에 운전을 하거나 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터널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스텔스 자동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게 라이트를 좀 끄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실수로. 이게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자동차 계기판에는 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 라이트 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워낙 조명이 좀 밝은 도로에서는 내가 라이트를
폈는지 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럴 때도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라이트를 이제 오토로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조명 확실하게 안전을 위해서 챙기셔야 되는 그럼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달리는 흉기, 불법 개조 화물차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짐을 조금 더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불법 개조 화물차들은요,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화물차 적재함에 저렇게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서 위험천만하죠. 보기만 해도 네. 철근 등을 과하게 실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그러네요. 보이거든요. 네네. 이 자동차 운반차도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 규정상에는요. 사실 이 자동차 운반차는 3대만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야, 대부분은 3대 이상을 다 실어 나르는 걸 평소에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적재 슬라이드를 좀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차량을 무리하게 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기만 해도 상당히 위험천만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철근들이랑 자동차 막 떨어져 나간다 생각해봐요. 아찔하죠. 네. 근데 불법 개조 화물차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네, 처벌은요. 범칙금 5만 원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마지막. 번째. 무심코한 행동이 불법 스티커입니다. 불법 아니, 스티커죠.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험하는 세 번째 불법 스티커인데요. 이 초보 운전 스티커 등 이 스티커를 붙여서 자동차를 꾸미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런데 네. 이제 무심코 스티커를 붙였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그럼 불법 스티커예요? 네, 금지되는 스티커 표지의 구체적인 범위는요, 뭐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이나 표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은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7년 자동차 뒷유리에 귀신 사진을 붙이고 다니다가 처벌을 받은 사건이 뭐야? 있었죠. 왜 저래? 정말 무서운데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입니다. 갑자기 상향등을 켜는 뒷차 때문에 배수구에 빠진 적이 저거 있어서 싫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다녔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저거. 아유, 진짜? 밤길에 저거. 저 장난이야. 뭐예요? 저거? 깜짝 놀라겠네요. 저거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겠는데 순간 이쁜 여자 맞아요. 사진이면 와 이것도 사고 날 수 있지만 네, 네. 저건 정말 핸들 꺾고 막 돌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놀라죠. 처벌은 어떻게 돼요? 네, 이 운전자는요, 자동차 귀신 스티커를 붙인 채 무려 10개월간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운전자는 네. 벌금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그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번호판 스티커는 보통 사람들이 번호만 가리면 괜찮겠지 하고 계시는데요. 네. 번호판에는 조그만 장식이나 스티커도 부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번호판에다가 이게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네,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네. 훼손하게 되면 처음에 적발됐을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1차적으로. 예, 1년 이내에 두 번째 단속이 되게 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네. 또 세 번째 단속이 되면 네.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아니, 저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저 정말 도로의 안전을 해치는 거니까. 그럼요. 이런 건 서로 간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집중호우 때문에 크고 작은 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는 차량 침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량 침수 시의 대처법입니다. 자, 먼저 차량이 물에 침수되었을 때 먼저 신속하게 안전벨트를 풀어야 합니다. 또 차가 물에 빠지면 압력으로 차 문이 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창문을 열어서 빠져나가셔야 하는데요. 이 침수로 인해서 전기가 나갔다면 창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망치나 비상탈출용 도구를 찾으셔야 하는데 만약 적절한 도구가 없다면 차량 의자머리 받침대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창문의 가장자리를 가격해야 쉽게 부서진다고 하니까 이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당부 말씀 전해드립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비상탈출용 네. 망치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요즘 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앞부분에 자료 화면 나갈 때 화면이 좀 고르지 않게 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